우리 사회에서 출생아 수 감소, 고령자 수 증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 쇼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인구 감소의 시대 어떤 미래가 예상되고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학자이자 인구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께서 지금 시대의 인구학을 표현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난해한 질문인데요. 네. 분기점에 섰다라는 표현이 어떨까 합니다. 예. 이 실망과 기대가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분기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아마 마지막 어쩌면 타이밍, 시점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한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이 좀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방문해서 몇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지? 몇 사람이 사는지 왜 물어보지? 이게 인구 총조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이제 정확하게 예. 얘기를 합니다만 인구 센서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사실상 전수조사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전수조사에 준하는 그렇죠. 굉장히 좀 방대한 작업이고 또 그만큼 데이터량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만 이 5년마다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인구주택 총조사의 부재를 보면 이 조사를 왜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재에 보면 그러니까 인구주택 총조사 땡땡 하고 나서 해당 발표 원년에서 50년을 넣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우리가 이제 2020년에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2020부터 2070년이라는 얘기죠. 결국 한국 사회가 앞으로 50년 동안 예측이 되고 추계가 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량으로서의 인구의 내용들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예.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즉 인구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인구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결부해서 이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뭔가 좀 조응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법령 통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병이 돌았다거나 전쟁이 났다거나 이러면 이제 인구가 확 줄기 때문에 체감하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는 사실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로마의 멸망도 결국 인구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사실 로마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를 그 강력하게 지배했던 많은 제국들의 이 흥망의 스토리를 좀 조사해 보면 결국 최후의 공통점은 소위 주력 그룹이었던 인구 공급의 감소 혹은 반전이 공통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국이라는 것은 영역을 확장하면서 끊임없이 노동을 공급받고 노동을 공급받으면서 사실 경제 활동들이 또 가속화되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의 확장이라는 건 어느 순간 멈춰설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면 소위 이제 계속해서 신흥의 공급들이 제한되고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는 압박들은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도 이제 권력 다툼이라든가 혹은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이제 쟁탈전이 사회가 굶고 네.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중간층 혹은 중류층이라고 표현하는 상류층 이쪽 계열들은 그들의 선택들을 기본적으로는 과거 시절에 이제 인구의 공급이 아니라 제한된 방식으로서 본인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채택하게 되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세대와의 혹은 그룹과의 어떤 대결 구도, 갈등 구도를 만들게 되고 이게 확산되다 보면 결국엔 전체적으로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국부, 그러니까 인구가 만약에 국력의 원천이라면 기본적인 어떤 그 체력이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또 알아보니까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던 중국도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폐기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과거 얘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이 현대사회를 뒤흔드는 요소가 그 중국의 인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직까지 그 펼쳐지지 않은 미래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적어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양한 데이터나 어떤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보면 중국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통계를 보면 지금 벌써 중국이 인도보다 인구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통계냐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소위 그 개혁 개방 이래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단기 호흡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인위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양들을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한 가구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 이건 굉장히 어쩌면 폭압적인 방식. 설사 이제 2명, 3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 냉소라고 할까? 그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떤 페널티 또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게 벌써 한 세대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거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나으라라고 얘기를 한들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은 폐기가 됐거든요. 폐기가 됐습니다만 상황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헛방귀 끼는 거죠. 하나만 나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적으로 보면 인구를 줄이는 거는 그래도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인구를 좀 늘립시다라고 할 때 이게 효율성이 있었던 사례는 잘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런 점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죠. 저희가 뭐 이제 시작은 좀 이제 부드럽고 좀 화기애애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 타임이 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전망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인구가 줄다 보면은 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러니까 국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서 국가 기능을 상실할 거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암울한 거는요. 예. 네. 그 얘기를 2006년에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최근 얘기도 아니군요. 16년 전 얘기죠. 문제는 이제 한국의 이 급격한 인구 변화가 최근 5년에 굉장히 그 긴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아마 5, 6년 전에 한 얘기도 그렇게 1호 이 멸종 국가가 될 거라고 표현했는데 최근에 급격했던 이 변화까지 만약에 보았다면 네.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